좀 시민의 여러분뿐만 아니라 중정권에서도 여러분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수도권에서도 우리 세미나에 오신 분들 감사합니다. 세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행정수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제는 그렇게 논의할 때가 아닙니다. 한다 안 한다를 논의할 게 아니고 언제 어떻게 할 것이냐를 논의할 때입니다. 이제 총론에서 머물 때가 아니에요. 강론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우리 학자 여러분께서 오늘 많은 강론을 제시해 주셨는데 이제 총론은 20년 동안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났습니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 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강론을 말했으면 좋겠다라는 문제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수도 얘기 자꾸 하잖아요. 서울은 어떻게 할 거냐, 천도냐, 아니냐. 그것도 낡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1000년 전에 고려라는 나라에는 그때 이미 수도를 3개를 두었어요. 고려의 삼경대국입니다. 개경이 있었고, 서경이 있었고, 남경이 있었어요. 나중에는 동경이라고 해서 경주도 수도를 삼았습니다. 그 전에 발해라는 나라는 5경을 두었어요. 경자가 서울 경자입니다. 상경, 중경, 동경, 서경. 이미 그 시대에도 어느 한 곳에 집중된 서울이 있다는 것은 그 농경사회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 조상들께서는 이미 대한민국의 서울을 3군데를 두어서도 나누었는데 서울 아니면 안 되고 세종 아니면 안 된다. 이런 보식에서 이렇게 우리가 갇혀 있어야 되겠습니까? 서울은 국가수도로 하고 세종은 행정수도로 하자. 나중에 평양이 통일되면 거기는 그 통일수도로 하자. 뭐 이렇게 해서 3개 통일이든 4개 통일적 서울이든 그런 개념을 좀 넓혀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고, 그것은 제 생각이 아니라 전 세계의 추세입니다. 인도네시아도 자카르타에서 옮겼죠.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제다에서 네온시티 만들죠. 지금 AI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 새로운 신도시를 만들어 수도로 옮기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언제까지 600년의 서울에 우리가 고집해서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옮겨서는 안 된다. 옮기는 게 옳겠느냐. 이런 생각이 머물러 있어야 되겠습니까? 저는 이제 그런 시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대통령실 국회. 그것만 옮기는 것이 수도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너무나 작은 생각이에요. 지금 이것의 그 행정수의 근본적인 목적은 국회의사당 두고 대통령실 두자, 행정기관 옮겨서 우리가 수도라는 말 듣자, 이게 목적이 아닙니다. 정말 대한민국이 균형 발전을 이루어서 지역 수면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수도권, 비수도권 내에서도 우리 각 지역의 균형 발전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의 문제에 우리가 논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과감하게 얘기했습니다. 수도권에 자꾸 인구가 모이고 있습니다. 아까 육동일 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가장 중요한 건 좋은 일자리가 있고 좋은 학교가 있으니까 서울을 가는 겁니다. 그거 어떻게 못 가게 되겠어요. 그럼 좋은 일자리와 좋은 학교를 서울에서 지방으로 분산시켜줘야 됩니다. 좋은 학교, 서울대학교, 세종고등학교. 새로운 기사는 어렵겠죠. 그러나 우리나라가 앞으로 AI 시대에 대비해서 서울대학교 이공대학만이라도 옮겨서 고급 기술 인력을 비수도권에서 배치해 주어야 바로 대기업들이 그 공급되는 인력을 활용해서 이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논의를 피해가면서 자꾸 국회 대통령실만 고집할 이유가 없습니다. 마음을 크게 넓히고 미래를 향해서 우리가 서울대학교 옮긴다고 해서 나라가 망하겠습니까? 나라가 흥하자고 이러는 것이니 좀 크게 가지고 대한민국을 바라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서울대학교 옮겨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우리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으로 같이 생각하십니다. 네 분이 오셨는데 우선 소개해드릴게요. 중앙일보의 강찬호 논설위원님 오셨습니다. 대전세종연구원의 김웅주 연구원님 오셨습니다. 한국대학의 신용호 교수님 오셨습니다. 한국지방의회 학회장이신 이현출 교수님 오셨습니다. 그러면 소개해드린 순서대로
중앙일보의 강찬호 위원님부터 토론을 듣겠습니다. 5분만 허용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사실 초청해주신 최민호 시장님하고 세종시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오늘 또 여기 저명하신 학계 전문가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리고요. 오늘 너무 좋은 발제이기 때문에 제가 따로 조금 좀 보론을 하나 말씀드릴 거는 헌법적인 논란 부분입니다. 오늘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결국 핵심 법적 과제 행정수도 완성하려면은 바로 2004년 문제의 위헌 결정 헌법 논란이 있는데 이걸 근본적으로 해소를 해야 된다. 해서 이제 말씀하신 게 뭐냐면 결국은 개헌을 하자. 그러니까 이제 결국 수도 또는 행정수도를 세종으로 한다는 조항을 넣어서 개헌을 하든지 아니면 법률, 특별법 이런 것을 해서 이제 해소를 하는 방안 이런 거를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그래서 헌법학자들한테 좀 자문을 구해봤는데 이 위헌 결정이 아무리 관습헌법이라는 좀 생소한 개념을 동원했다고 해도 당시 굉장히 강하게 태클이 걸린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국은 헌법적으로 해소를 하는 게 가장 맞다. 이게 지금 헌법학자들의 공통된 지적이시고 만약에 이거를 지금 2020년도 문재인 정부가 당시에 이제 개헌을 하되 추진하게 안 되면 여야 합의로 입법을 하든지 국민투표를 하는 걸로 한번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하자는 그런 좀 구상을 했는데 결국 무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결국은 좀 제가 말씀드린 바로 이런 논란이 계속 이어졌던 것이죠. 만약에 여야가 다 합의를 해서 국회에서 정통성이 있다, 입법을 했다 이러더라도 누군가 위헌 소원을 내면은 헌재가 기존 판결과 판례에 기속이 돼가지고 또 위헌 판단 가능성이 있다. 이거는 지금 진보 성향이라고 하는 임지봉 교수 같은 분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리스크를 전혀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장 현실적이고 확실한 거는 결국 개헌이죠. 자, 개헌인데 지금 우선 이재명 후보가 지지율 1위인데 이분이 지금 개헌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개헌을 안 하는 마당에 이분이 만약 당선되면은 이것만 갖고 개헌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금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도 유일하게 정말 희한한데 이재명 후보 제외하고는 전부 개헌에 찬성한다고 하는데 이분도 개헌 얘기 안 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인데 이 부분만 지금 제가 오늘 들으니까 좀 제가 부정확하게 하는 건지 모르지만 이분이 요거는 무슨 나중에 개헌을 한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원래 개헌의 이제 핵심이 임기 단축 문제잖아요. 이거를 지금 안 하고 있는 마당에 과연 이분이 이것만 갖고 개헌을 할 것이냐. 그냥 그러니까 지금 좀 전에 대통령실 이전하고 국회 이전하고 한다는데 물론 좋습니다만 이 헌법적인 이 리스크를 분명히 김문수 후보도 해소할 방안을 분명히 제시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김문수 후보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분명한 입장을 좀 우리 국민들이 압박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은 개헌 말고는 방법이 없느냐?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국민 몇 분 남았나? 2분 남았을까?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요. 국민투표 회부입니다. 국민투표 회부를요. 72조에 보면 대통령은 외교, 안보, 그 밖에 국가 안위에 관한 그런 사항을 국민투표로 회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헌법을 들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대통령의 이 조항에 따라서 지금 국가의 앞으로 중요한 안위 사항인 이 수도 문제 이거를 앞으로 대한민국의 수도 또는 행정수도를 세종시로 한다는 제가 제언을 드리고 이걸 국민 여러분께 투표로 묻겠습니다고 그냥 회부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국민들이 아까 좀 전에 제가 보니까 50몇 대 30몇 정도 지금 여론이 나온다는데 그냥 그렇게 해서 결정을 하면 돼요. 그럼 끝입니다. 그러면 그냥 국민들의 투표와 선택으로 인해서 수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 대해서 또 헌재가 관습헌법을 이유로 위헌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거는 이미 다른 선진국 사례에 그게 있습니다. 자, 1958년도에 프랑스 드골 대통령이 당시 대통령 간선제, 국회의원 내각제였기 때문에 대통령 간선제로 해서 대통령이 됐습니다. 근데 이분이 대통령이 되고 보니까 국회에 휘둘리고 야 이거 안 되겠다. 나도 대통령 직선제를 해가지고 국민한테 직접 뽑혀서 좀 더 정통성 있고 강력한 대통령이 되어야겠다 해가지고 이분이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 좀 연식 있는 분은 아시겠지만 1962년도에 그 유명한 프랑스 국민투표 레퍼런덤을 합니다. 한마디로 대통령은 국민이 직접 보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 국민투표로 결정해 주십시오 하고 드골 당시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회부를 해요. 당선된 직후에. 그러니까 국민들이 어떻게 했느냐? 무려 63% 가까운 국민들이
대통령은 직선제로 하는 게 맞다고 찬성해 줬습니다. 32%만이 37%가 그 당시 반대를 했는데 2배 가까이 찬성을 했기 때문에 그냥 이걸로 어떻게 된 거냐? 헌법 개정의 효과까지 거둬버린 거예요. 그런데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요. 대통령 대통령은 이 대통령 이렇게 직선제에서 간선제 직선제 바꾸고 이런 거는 사실은 아시다시피 헌법 개정 사항이고 국회 우리도 마찬가지로 3분의 2 그런 식의 국회의원들이 찬성을 해줘야 되는데 국회에 가면 국회는 힘 뺏기니까 직선제 절대 허용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아예 그냥 어떻게 보면 우회하는 방법인데 바로 국민한테 묻겠다고 해버린 거예요. 이게 굉장히 그때 논란이 됐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압도적으로 찬성을 해주니까 이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헌법학에 아예 하나의 이론으로 채택이 됩니다. 뭐냐? 헌법에는 개정이 2가지 방법이 있다. 정상적인 개정, 헌법에 따른 개정. 그 경우는 아까 말한 대로 국회를 통과해서 먼저 국회의원 3분의 2의 찬성을 받고 그 다음에 국민투표에 부여해. 이게 이제 일반적인 건데 비정상적인 헌법 개정 방법도 있다. 이게 바로 전혀 그때 그 유명한 1961년도 프랑스 국민투표 레퍼런덤에 따른 대통령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전환입니다. 이걸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계시는 모든 프랑스 대통령이 직선제로 당선이 돼서 지금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간단합니다. 이재명 김문수 후보 지금은 표를 얻기 위해서 지금 이전한다 만다 하는데 제가 볼 때 실질적으로 과연 이전할지 굉장히 의문이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 그냥 간단히 국민투표 붙일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걸보다 훨씬 지금 사정이 좋아요. 왜? 이거는 헌법에 아예 확실하게 충돌이 되는 대통령 직선 간선 문제가 아니고 지금 우리 헌법에는 명문으로 없어요. 수도 규정이. 그러므로 헌법으로 충돌할 이유가 없습니다. 국가 안위에 관한 사항은 충분히 됩니다. 그러니까 국민투표 그냥 부의해가지고 그냥 결정해버리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의 수도 내지 행정수도가 그냥 세종시로 국민이 결정해서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저는 보름을 붙인다면 네덜란드 방식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서울이라는 간섭헌법적인 이런 것도 있고 하니까 서울은 공식적인 수도처럼 해서 경제 문화 중심지로 해서 수도의 어떤 위상을 국제적으로 갖되 헤이그처럼 세종이 행정, 사법, 입법 이런 것에 중심이 되고 양 도시 간에 아주 원활한 소통, 교통이 이루어져서 윈윈 발전하면 되지 않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재형 국회 당시에 수도권 국회의원이 19.5%밖에 안 됐더라고요. 200명 중에 39명. 근데 지금 22대 국회는 수도권 254명 지역구에서 수도권이 121명입니다. 48%예요. 절반이 수도권 국회의원입니다. 민주당이 수도권 국회의원을 많이 장악하고 있는데 84%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굉장히 행정수도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이고 또 이슈를 굉장히 선도하고 있습니다만 수도권의 자신의 지역구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점을 우리가 정치 현실에서 좀 고민해서 봐야 되고, 그 다음에 공교롭게 이번에 거대 양당 두 분이 다 경기지사 출신입니다. 네. 우리 세종시가 만들어졌지만 세종시의 수도 인구가 많이 넘어오지 않은 이유는 경기도가 2도시, 3도시, 신도시를 만들어서 거기서 머무르고 있는 거예요. 이 문제를 극복해야 되는데 두 분 경기지사 출신 두 분이 좀 새로운 마인드를 가지고 세종시를 다루어지기를 다시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두 분. 앞서 이제 토론에서 말씀 주셨듯이 국민투표를 봤을 때 좋은 방향이긴 한데 무엇보다 우리가 선행해야 될 게 왜 행정수도가 만들어져야 되는지에 대한 당위성을 우리가 잘 알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인구 지형도 90%가 수도권 서울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세종시의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동의를 줄지에 대한 의문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헌법적 가치에 대한 당위성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알려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물리적으로 기관 이전을 떠나서 헌법적 가치를 실현한다는 차원에서 우리가 수도권 일극화 해소라든가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차원에 대한 논의를 하고 알리고 그게 국가의 백년치 대계에 필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알려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행정수도 신행정수도 건설이라는 특별법이 제정되고 위헌 판결을 받고 다시 행복도시법에 근거한 세종시가 탄생하게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종시가 자치권이라는 관점에서는 그 행복청이랑 이혼화된 주체이기 때문에 한계 우리가 봉착해 있는 여러 가지 과정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종시와 세종시민, 충청권의 각고의 노력을 통해서 우리가 세종시는 명실상부하게 행정수도를 기능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좀 평가를 해보고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특히 중점을 둘 만한 사항들은 국회 세종의사당을 설립하고 대통령 제2지무실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 세종의사당 같은 경우도 국회 기능의 일부를 우리가 상임위 본회의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기능들을 이전한다는 것이 입법 기능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다라는 어떤 헌법적인 허용이 이루어진다는 해석이 적용됐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세종시의 그 행정수도 기능 강화를 위한 자세를 취해야 되는 부분이다. 중요한 중수적 기관들이 넘어올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려보고요. 더 나아가서 서울이 수도라는 관성헌법이라는 그 주장에 대한 강한 반론들도 제기되고 있는데 수도의 지위는 헌법에 명시된 바가 없다라는 학계의 논의들도 있습니다. 즉 국회 입법 권한에 관한 사항은 그 헌재가 침해했다라는 의견들도 동시에 제기되고 있는데 서울의 수도적 지위는 법률적인 해석 사항이어서 수도 이전은 헌법 개정 없이 가능하다라는 주장이 학계에서 널리 힘을 얻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종시가 행정수도를 완성하기 나가기 위해서는 다양한 헌법적, 입법적 논리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제도해 나갈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려보고요. 그 과정 속에서 몇 가지 제안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수도 개념의 헌법적 명문화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종을 행정수도로 한다든지 수도는 법률로 정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비교할 수 있을 텐데 각각의 그 헌법 조항에 나온 그 수도를 법률로 정한다라든가 세종시를 수도로 정한다라는 것에 대한 일리안을 그 장단점을 비교해서 우리가 그 사회적 공론화와 어떤 정치적인 전략적 접근을 통해서 논의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개헌은 더 이상 행정수도의 논쟁에서 그 종지부를 찍을 만한 우리가 헌법적인 그 해법으로 헌정적 해법을 미룰 수 없는 그런 시대적 과제임을 우리가 인지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려보고요. 그리고 차등분권적인 실험장으로서의 세종시를 고려해야 된다. 보충성의 원칙을 우리가 얘기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프랑스나 독일 같은 경우는 보충성의 원칙을 지역의 역량에 따른 차등적 분권을 의미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세종시는 단순한 자치단체가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의 분권 모델을 실현하기 위한 도시인데 그러한 측면에서 굉장히 제한된 그 자치권을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 완성 단계를 앞두고 있는 세종시임에도 불구하고 세종시의 행정 수도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차원에서의 그런 자치권 확보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돈도 내려줘야 되고요. 돈과 함께 인력과 조직 운영에 대한 자율성들이 종합적으로 내려와야 되고 그러한 재정 운영의 자율성과 동시에 중요한 것은 입법적인 분권입니다. 실질적으로 자치 입법권 측면에서 조례로 할 수 있을 만한 권한들을 대폭적으로 내려줘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리고 대폭적인 권한이양 측면에서 교육자치와 지방자치가 연계 역량할 수 있는 것을 세종시에서 실현해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정책 형성 과정에서 학생들이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적 효능감을 참여하면서 얻어낼 수 있는 것이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연계 협력이거든요. 그래서 민주주의적 경험을 통해서 지역에서 의사결정을 하고 그 과정 속에서 자기가 참여해서 결정한 의사결정에 대한 효능감을 느끼면 소속감도 느끼고 애착심도 느끼고 이것은 결국은 어떻게 보면 지방소멸이라든가 청년의 정착률도 공동체를 복원한다는 측면에서 사회통합 전략과도 상당히 연계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그런 관점에서 자치 분권은 어떻게 보면 균형 발전을 위한 굉장히 중요한 단계라고 말씀드려볼 수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그 광역연합이라고 하죠. 우리가 특별 지방자치단체 간의 연계 협력에 있어서도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도 메트로폴이나 CA가 있는데 분권이 전제된 자유로운 연계 협력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지역의 통합적인 발전을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일본의 간사이 연합을 보더라도 기초가 자유롭게 광역과 연계할 수 있는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볼 때 우리가 자치권을 확보해 나가야 되고 그리고 간단하게 빨리 끝내겠습니다. 지역 대표형 상원제를 도입하면서 아까 말씀 주셨지만 수도권 중심의 선거개혁 획정과 국회의원 구성이거든요. 결국은 지역 대표형 상원제 같은 것들을 다음 지선에서 공론화해보는 것이 어떨까라는 것을 제언해보고요. 결국은 상원은 지역 균형 발전과 자치분권과 관련된 법안을 중심으로 설계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강론은 향후에 우리가
디테일하게 논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한국형 균형발전기구의 설립을 통해서 범정부적 그 전담기구와 함께 그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과 관련된 국고보조금이라든가 특별회계, 기금 이런 것들 주요 재원으로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부처가 아닌 프로젝트 단위의 패키지 형식의 심의 조정을 할 수 있는 혁신적인 균형발전기구의 재편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려보고요. 마무리하겠습니다. 행정수도의 완성은 헌법적 과제이고 국가 미래를 위한 정책 결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 개념의 헌법적 명문화랑 자치권의 강화, 입법 기능의 이전, 그리고 균형발전 추진책의 혁신이 병행되어야만이 비로소 명실상부한 실질적 세종시가 행정수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다 준비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필요한 것은 법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의지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국민적 합의와 정치적 결단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좀 말씀드려보고요.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네. 디테일한 말씀을 주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수도를 옮기고 천도 또 새로운 수도를 건설하려고 하는 대의명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냥 단순히 국회 세종의사당을 이전하고 대통령 집무실을 옮기는 게 최종 목적입니까? 저는 그거는 수단이고 우리가 수도를 옮기는 근본적인 목적은 새 시대 정신을 맞이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가 왜 조기 대선을 합니까? 국정 운영의 틀과 방식이 잘못돼서 새로운 대통령을 뽑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은 국정 운영의 발제에도 그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만 단순한 기관의 물리적 이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전을 계기로 국정 운영의 틀과 방식을 개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의 시대 정신입니다. 또 20년 전에 우리가 구상한 세종시는 벌써 그 후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아까 시장님 말씀하신 저출산 고령화 문제도 시각이 됐죠. 4차 혁명 시대도 진행되고 있죠. AI 시대, 디지털 시대가 되고 있죠. 또 뭡니까 이 기후위기, 탄소 중립의 문제도 새로 생겼죠. 그래서 세종시가 지금 하고자 하는 신도시는 21세기에 건설되는 새로운 미래 신도시의 모델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한 시대 정신이 이번에 우리가 이 우리 세종시의 건설을 완성하려고 하는 주된 목적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세 번째 앞서 오늘 행정수도 세종완성 대성공약 공동기획 세미나에 참석하게 돼서 굉장히 뜻깊게 생각하고요. 오늘 세종시장님을 비롯해서 원장님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다양한 말씀을 이미 다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짧은 관계로 앞서 원장님께서 시대의 정신에 걸맞는 세종시에 대한 부분이 행정수도와 아울러서 논의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고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준비한 범위 내에서 중복되는 걸 제외하고 짧게 몇 가지 토론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세종으로의 행정수도 이전은 오늘 시장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이걸 완성하기 위한 것은 이 사안 자체가 지역적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적인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에 대한 개헌이 최선의 해법이라 하더라도 지금 행정수도의 완성특별법을 소위 제정을 통해서 현실적 대안을 함께 모색하는 것을 방향해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종시를 법률적으로 행정수도로 지정하고 핵심적인 국가기관의 이전을 명시해서 개헌 이전에라도 아까 관계자님도 국민투표를 통해서라고 말씀을 주셨지만 병행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서 시도할 필요가 있다고 저도 공감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종을 행정수도로 법률상 명기하면서도 서울을 수도로 남겨두는 이원적인 수도 체계로 법률을 함으로써 개헌과 병행해서 행정수도 이전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것, 저도 이제 공감하는 이러한 하나의 대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이제 또 원장님께서 말씀하시라고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래도 말씀을 드리면 대통령 집무실 이전하고 국회 세종의사당 건설을 병행하고 그 기능의 일부 이전에서 완전 이전을 목표하는 것을 저도 동의하는 하나의 그 세종시 그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하나의 대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세종시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일부 부처 한 47개 정도 되고요. 공공기관이 31개가 이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실의 세종집무실이 2027년도에 건립이 예정되어 있고요. 국회 세종의사당도 아시다시피 2030년에 건립이 예정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현재 그 대통령실이 지금 용산에 있는데 양보적으로 취약상이 여러 차례 노출됐기 때문에 현재의 그 용산 대통령실, 그다음에 국민에게 전면 관저까지 개방이 돼서 청와대가 지금 오픈이 됐는데 이런 입지로 미뤄봤을 때 차기 집권하는 정부에서는 세종 대통령 집무실을 조기 완공해서 운영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려를 해서 조기 완공 시까지 이러한 텀이 있기 때문에 청와대 비서관, 영인일관이라든지 광화문 청사 등은 대안으로 모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국회 상임위의 일부 이전에 따른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과 더불어서 본회의 기능도 세종으로 이전을 하고 그다음에 사법부의 기능까지도 명실상부하게 행정수도 완성이 되려면 단계적으로 이전하는 이러한 이전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다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또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세종 행정수도 완성과 더불어서 번역별 메가시티 네트워크가 균형발 조치하면서 병행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그 세종특별시가 설치가 돼서 운영을 했을 때 수도권의 인구 분산을 기대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수도권의 인구 분산보다도 그 충청권에 있어서의 인구 유입이 전체의 그 세종의 인구 유입에서 거의 그 다수를 차지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는 이 세종의 행정수도 완성과 더불어서 지금 충청권 광역연합이라고 하는 부분이 출범이 돼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다액 분산형 국토 구조로의 전환을 통해서 초강력 각 권역별 메가시티까지 논의가 활발하게 되고 있는데 상호 연대하는 지역 거점적인 육성을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만 수도권 유도 체제를 다국 체제로 바뀌는 첫 단추가 세종이라면 다른 지역 메가시티들도 성장축으로 부상해서 국가 경쟁력의 총량이 세종의 시너지와 함께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45초 정도 남았는데요.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육정 원장님께서도 앞서 이제 말씀 주셨지만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도 국가 균형 발전과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핵심 과제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하는 일은 단지 행정기관의 이전이 아니라 수도로 집중된 권력을 다각적인 권역으로 균형 있게 분산시켜서 수도권을 포함해서 우리나라를 결국 고르게 개성 있게 발전시킬 수 있는 핵심 가업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최초 세종으로의 행정수도를 이전하려고 했던 정책 구상의 가장 잘못된 공약이 사실은 그 행정수도 공약, 새만금 공약이 일본이 그냥 선거 때 제대로 정리 안 된 공약을 던지고 치고 빠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누구도 책임을 안 지는 공약이 돼서 새만금은 30년 동안 그 훌륭한 땅을 노지로 만들어 놔버렸고요. 또 세종시 20년 동안 저렇게 만들어서 온 공무원이 도로 위에서 있고 세종시에 가면 과장 이상한 정보 길에 흩어져 있는 그런 지경이 돼 있는 어마어마한 지금 불합리 분열을 양산해내고 있습니다. 근데 곽 교수님 발표 중에 다 좋았는데 한 가지 유감스러운 것은 호주 모델 말씀을 하시면서 오래 천천히 기다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그 대목에 대해서 납득이 안 되는데 빨리 해야 됩니다. 이게 1년에 우리가 길거리에 쏟아붓는 돈, 시간, 비용 얼마나 소모가 되고 있습니까? 그것뿐만이 아니죠. 그래서 제가 그 비용에 대해서는 거기다 설명을 해봤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선 저는 그래서 이제 공약을 이번에 좀 제대로 해야 되겠다. 공약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선 로드맵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내가 집권을 하면은 나는 어느 기간 동안에 이러이러한 일정으로 이 과업을 완수를 하겠다. 그 다음에
이 일을 하려면 찬성과 반대가 있다. 어떻게 공론화를 하겠다. 그 방안 중에 하나가 선거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선거 때 많은 국민들에게 진정성 있는 비전을 던져서 그것을 통해서 표를 얻는다면 집권 후에 얼마나 이게 추진하기가 쉬워지겠습니까? 그런데 그 얘기에 대해서는 한마디 얘기를 안 합니다. 구리시가 수도 유치를 하겠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수도권 눈치 보고 세종 얘기 안 하고 그러면 또 추진하려면 또 저항을 받죠. 그래서 이번에는 좀 비전을 분명히 밝혔으면 좋겠다. 그런 측면에서 우선은 어떤 비전, 아까 워싱턴 DC 비전도 말씀하셨고 캔버라 비전도 말씀하셨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대목에 대해서는 세종시도 자체 의견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또 중앙정부 대선 후보들도 나는 이런 비전을 가지고 행정수도를 하려고 한다라는 비전이 구체화돼야 되겠다라는 얘기. 그게 특히 중요합니다. 특히 저는 요즘 왜 청년들이 아까 발제 중에서 2015년부터 수도권으로 인구가 집중을 하느냐 이겁니다. 요즘 청년들 과거와 같은 제조 이런 데 취업을 안 하려고 합니다. 전부 지식 서비스 산업에 가려고 하는 거예요. 네이버, 카카오, 넥슨 이런 데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야영재 의원 발표했듯이 그런 반도체 클러스터 이런 데 가서 일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산업 구조의 재배치가 돼야지 국토의 균형 발전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 비전을 던져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국민들이 납득을 하죠. 그래서 제가 그런 어떤 비전과 공론화 방안 로드맵이 구체화돼야 되겠다라는 것이고 그 이후에 이제 구체적 추진 방안에 대해서는 사실은 지금 이 나라가 쑥대밭이 되려고 하는 데 있어서 권력 구조의 문제, 87년 체제의 문제 이 대목에 대해서 얘기 안 하고 이번 대선을 치르려고 한다면 이거는 사기꾼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정말 제대로 된 이 앞으로 내가 집권하는 기간도 우리나라를 새롭게 만들어야 되겠다. 과연 사회 계약을 새로 쓴다라고 하는 각오로 집권에 임해야 되는 것이죠. 자, 인구 구조 보십시오. 1000만 노인 시대가 됐습니다. 작년 연말부터. 자, 인구의 4분의 1 가까이가 지금 1000만 노인입니다. 과거와 같은 국민연금, 그 다음에 의료보험 체계로 앞으로 미래 세대 살아남겠습니까? 그거 안 됩니다. 그러면 이거 고쳐 나가자라고 국민들을 설득해 나갈 지도자의 용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토, 지방 소멸 이게 지금 절실한데 왜 국토의 11%의 수도권 인구가 51%가 몰려 사는 구조 이게 정상입니까? 그럼 이거 국토 대개조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비전을 던져야죠. 그래서 지난번에 저도 이제 행정체제개편 자문위원도 했었습니다만 여하튼 국토에 관한 새로운 사회계약을 던져야죠. 인구에 관한 사회계약처럼. 그다음 경제 지금 이 노인들 1000만 노인들이 가지고 있는 돈이 사회를 매끄러져서 그것이 생산 현장으로 돌아가도록 하고 그리고 청년들이 일자리를 가지고 뭔가 워라밸이 가능한 속에서 이 아이들이 태어나려면 기업과 나라와 이 민간이 협약을 맺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한 사회 계약을 던지는 것이 이번 선거인데 이게 무슨 대통령 집무실 하나 달라고 옮기겠다, 국회 옮기겠다, 그것도 구체적이지 않아요. 그런 공략하는 선거라면 매우 문제가 많은 선거고 앞으로도 또 황당한 결과들이 온다. 그래서 세종이 우리 시민들 중심으로 해서 국민적 공감대를 조성하는 노력들을 여러분들이 해주십사는 부탁 말씀드리면서 그런 말씀 감사합니다. 세종서 얘기 나왔습니다만 이걸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로드맵, 실천 프로그램 전략은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다행히 우리 세종시가 얼마 전에 26개 대선 공약화를 정리해서 제시를 했어요. 거기에는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이렇게 자꾸 불균형과 격차가 심화되는 이유는 일자리 문제, 교육 문제, 부동산 문제, 그리고 의료 복지 같은 정주 여건의 문제입니다.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리 공공기관 이전이 세종시에 몰려도 수도권 인구는 줄지 않고 세종시는 수도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세종시에서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기본적으로 국가 메가 싱크탱크를 조성해서 인재를 육성한다. 그러니까 기업이나 정부기관이 와도 인재들을
제공하겠다는 거죠. 거기다가 일자리를 위해서 성장 동력 기반 조성을 위해서 7가지 대안도 제시를 했고요. 또 뭐 개헌 세종시법 개정 이런 총망라적인 그런 공약을 정리해서 제시를 했기 때문에 이거를 정치권에서 받아주기만 하면 됩니다. 말씀 안 하면 난 집에 못 간다 이렇게 하실 분이 있으시면 한 분만 받겠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해서 오늘 토론 발표를 하려고 고맙습니다. 저는 세종사랑 시민연합회 수석 회장을 맡고 있는 황순덕입니다. 이 세종시가 탄생되기까지 머리를 4번 깎고 단식을 4번 세종시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우리 오영철 회장님이 출장을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요. 우리 오영철 회장님이 뒷돈을 다 내겠습니다. 우리 오영철 회장님 고맙습니다. 아까 여러 프로자나 박 부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이 서울이 수도라는 게 헌법에 한 글자도 없습니다. 지금 헌법학자라든지 여러 학자분들께서 지금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세종시가 수도라고 하면은 누가 말하는 헌법 그때 당시 2004년 10월 20일 날 그 못된 헌법 재판관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결과가 나타난 겁니다. 그때 그래서 우리가 그 헌법 재판관들 화형식도 하고 했습니다. 근데 그게 여태 벌써 20년이 돼도 해결이 안 되는데 이번에는 우리 이제 대통령들께서 모두 공약을 하셨고 후보자가 이제 이번에는 꼭 될 수 있도록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이 모두 힘을 합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이 우리 세종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아까 말씀하셨던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는 꼭 세종시가 행정 수도로 될 수 있도록 함께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실리콘밸리에서 가장 핫한 인물이 누군지 아십니까? 킹 세종 더 그레이트가 요즘 실리콘밸리에서 가장 핫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말로 세종대왕이죠. 제가 생뚱맞게 실리콘밸리 얘기를 하냐 싶지만 우리가 많은 AI들한테 여러 언어들을 학습을 시킵니다. 그런데 AI가 가장 학습하기 편하고 빨리 습득하는 문자 체계가 한글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더 많은 데이터들이 쌓여있는 영어 문자 체계보다도 한글에 대한 학습이 굉장히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걸 보면서 실리콘밸리에 있는 많은 AI 전문가들이 이 문자 체계 만든 사람 도대체 누구냐, 이 킹 세종 더 그레이트라고 하는 사람은 도대체 얼마나 천재길래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문자 체계를 심지어 특정 인물이 발명해낸 거냐라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대한민국의 최고의 영웅, 위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 당연히 우리 세종대왕이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한민국의 특정 지역의 특정 도시에 세종대왕의 이름을 딴 도시를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결코 가벼운 어떤 각오를 가지고 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가 기존에 비해서 지금 여러 눈부신 발전을 이룩하고 있고 자리를 많이 잡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 최고의 위인인 세종대왕의 이름을 붙인 정도의 도시가 되었는지는 아직 의문이 있습니다. 더 나아갈 곳이 많이 있고 오늘 우리가 하는 주제처럼 행정수도로서 완성되어야지만 세종이라는 이름을 붙인 세종시가 결국 완성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개혁신당과 이준석 후보는 누구보다 더 먼저 또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세종시를 실질적인 행정수도로서 완성하기 위한 공약들을 발표했습니다. 저희 이준석 후보는 대통령 집무실을 세종시로 설치하고 국회 세종분원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뿐만 아니라 대통령 집무실과 세종에 있는 국회가 같은 공간에서 유기적으로 업무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아까 김소희 의원 워싱턴 DC 이야기를 하셨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국회와 그 백악관이 사실 걸어갈 수 있는 거리 내에 또 여러 정부 부처들이 굉장히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세종이라는 거창한 이름을 걸고 세종시를 출범시켰지만 정부 부처는 대부분 세종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들과 관련한 일들을 결정하는 대통령실과 국회가 서울에 있기 때문에 많은 세종시의 공무원 간부들이 KTX 안에서 시간을 허비하면서 그 간부들은 또 서울에 별도의 오피스를 놔두고 있는 그런 비효율이 초래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개혁신당과 이준석 후보는 세종이 실질적인 행정 중심, 행정 수도로 기능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빠르게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가 세종에 설치되어서 기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최민호 시장님 저희 개혁신당에 찾아주셔서는 세종 시민들이 막 기대가 올라갑니다. 많은 분들이 세종의 행정 수도에 대한 얘기들을 합니다. 근데 끝나고 나면 너무 수많은 핑계들을 댄다는 거예요. 개헌이 필요하다. 서울 수도권 민심도 챙겨야 된다라고 해서 선거 때와 다르게 수많은 핑계들을 대는데 특히 시장님께서 강조하신 것이 개헌 핑계 대지 말고 할 수 있는 것들은 빨리 추진하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저희 개혁신당과 이준석 후보도 거기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법률적인 부분, 헌법적인 부분이 있으면 일정 최소한의 기능은 서울에 남겨두더라도 실질적인 직무, 실질적인 국회 운영이 세종에서 이루어지도록 한다면은 개헌을 기다릴 것 없이 굉장히 빠르게 즉각적으로 세종이 실질적인 행정수도로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후보들은 수도권 민심을 고려해서 좀 왔다 갔다 하는 후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부분을 솔직히 그렇게까지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20년 전, 어쩌면 더 예전에 세종시에 대한 이방 아이디어가 나왔을 때에 비해서 대한민국의 서울 수도권 집중이라고 하는 것은 훨씬 더 심해졌습니다. 서울에서 행정 기능을 일정 부분 세종으로 대폭 더 넘긴다고 해서 대한민국 수도 서울이 가지는 경제 수도, 경제뿐만 아니라 문화와 사회 각 분야의 중심지로서의 어떤 그 위상이 떨어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너무나도 심각해지고 있는 수도권 집중, 또 지역의 약화와 그로 인해 초래되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대한민국의 최소한 행정 중심이라도 조금은 아래쪽으로 옮길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저도 전남 순천을 정치적 고향으로 삼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런 분권의 차원에서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이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이슈를 잘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하다 보니까 길어졌네요. 저도 아는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축사가 짧은 자는 복이 있나니 행사를 받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늘 저도 짧게 해야겠다고 하고 있었는데, 저도 굉장히 공감하고 또 저희 이준석 후보가 또 열정을 갖고 있는 이슈이다 만큼 또 말씀드리려면 좀 길어졌습니다. 그런 만큼 행정수도 세종!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후보님께서 어제 충청을 찾아서 대통령실 국회 세종시에 입장하겠다. 행정수도 세종시 완성을 위해 개헌 추진과 별도로 대통령실과 국회 이전을 우선 추진하여 실질적 행정수도로 건설하고 개헌을 통해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완성시키겠다. 라고 어제 약속을 하셨어요. 박수 한번 주세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저것을 딱 찍어놓고 있다가 약속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봐야 됩니다. 아셨죠? 여러분들이 그거 하시려고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이 중요한 시간에. 그래서 CTX 반드시 실현하겠다는 말씀도 하셨었는데, 저 말씀을 어저께 5월 12일 날 가셔서 하셨습니다. 잘 안 보이시겠지만 2025년도 이 대통령 대선 공약 중에 네 번째에 우리 김문수 후보님의 GTX, 전국의 GTX 시대에 그 안에 세종시가 중심이 된다는 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제가 최민호 시장님의 말씀도 제가 받아들여서 세종시를 앞으로 좀 꺼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우리 이재명 후보는 6번째 세종시를 5급 뭐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세종시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차량 후보께서 열심히 얘기하고 있는데 세종시가 아직 없어요. 네. 그래서 여기 와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이제 감시 또 뒤에서 확실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체가 돼주셔야 됩니다. 이재명 후보가 어저께 첨단 산업은 차기 정부 주요 과제다. 세계 1등 반도체 국가로 만들 것 이 얘기를 하셨어요. 저는 30년 제가 넘게 일을 했지만 반도체 얘기를 했지만 이재명 후보가 반도체 얘기를 하는 게 굉장히 낯설었습니다. 50시간도 제대로 안 해주시는데 어떻게 반도체 1등 국가로 만들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비판하러 나온 건 아닙니다. 공약을 얘기하러 나왔습니다. 네. 시진핑도 반도체만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반도체가 우리가 얘기하는 AI, 데이터, 모빌리티, 2차 전지, 바이오, 배터리, 커머스, 뱅킹 모든 산업의 기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AI도 세종시도 실리콘 기판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들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그래서 반도체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바이든 대통령도 이렇게 웨이퍼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 대통령께서도 저게 뭔지 알고 들으셨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결국은 우리는 이 트럼프 이기에 저 트럼프의 관세 정책과 트럼프의 정책에 우리가 좌지우지되고 있어요. 그 좌지우지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최대한 막으려면 이 대한민국을 강한 국가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 강한 국가로 만드는 첫 번째가 세종시의 역할이에요. 왜? 가장 중심에 있거든요. 보시겠어요? 자, 대한민국이 미중 사이에서 패권 전쟁을 아무리 해도 대한민국이 확실한 힘을 갖고 있으면 그들이 우리를 함부로 못하거든요.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가장 함부로 할 수 없는 나라? 대한민국. 네. 확실하십니까? 네. 뭐 때문에? 반도체 때문에. 그렇죠. 저는 양도체입니다. 양도체. 네. 양쪽을 통하게 양도체. 그런데 우리가 미중 패권 시대에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목소리를 낼 수 있고 우리가 시진핑이든 트럼프든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건 반도체 기술입니다. 그 반도체 기술이 AI도 가능하게 하고 앞으로의 모든 산업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치포 동맹에서 우리가 반도체의 위력을 보셨죠? 시진핑이 저 미국의 바이든이 그때 그랬죠? 야, 저 미국을 생각해보니까 미국은 아주 떨어져 있고 저쪽에 보니까 중국하고 한국하고 대만하고 일본이 함께 있어가지고 그 나라들이 힘을 합쳐버리면 우리 미국이 중국을 대항할 수 없겠네 이거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저 테이블 오른쪽에 보세요. 중국 저리 빠지고 한국하고 대만하고 일본하고 좀 앉아보세요. 우리 치포 동맹하게 이러시잖아요. 근데 대만은 힘이 딱 있으니까 딱 앉아요. 이렇게 우리한테 뭐 하는 거야? 근데 일본은 이제 막 또 반도체 시작하니까 우리 무슨 일 할까요? 이랬습니다. 근데 한국은 어때요? 앉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저쪽에 저 중국이 눈치가 보이잖아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아까 제가 강한 나라가 어디냐고 여쭤봤는데 네덜란드입니다. ASML이라는 그 장비 하나로 대한민국보다도 대만보다도 중국보다도 훨씬 강한 나라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나라가 되자라는 말씀 잠깐 드리고 결국은 나라를 지키는 신령한 무기, 나라를 지키는 신령한 산이 반도체다. 반도체 클러스터가 제대로 있으면 전쟁이 안 일어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도 사실 반도체 클러스터가 있었으면 안 일어났을 겁니다. 못 일어납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트럼프 옆에서 그렇게 수고를 안 당해도 될 겁니다. 그래서 다음 대통령은 김문수 후보가 되든 이재명 후보가 되든 우리 이준석 후보가 되든 그 트럼프 옆에서 당당하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이라야 되는데 양형사를 선대위원장으로는 누가 유리하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반도체와 정보 혁명에서 결국은 앞으로 엄청난 반도체 수요가 또 있을 수밖에 없어요. 1977년도에 PC 혁명이 일어났는데 처음으로 PC가 나타나면서 인터넷과 결합해서 PC 혁명. 근데 이게 이상하게 15년마다 이렇게 새로운 혁명의 시대가 열려요. 그리고 1992년도에 어떤 기술이 나옵니까? 디지털 기술이 나와서
전자산업과 결합하면서 디지털 혁명 시대가 열리고 그로부터 15년과 2007년도에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모든 기술이 스마트폰으로 융합되고 모바일 혁명이 일어납니다. 플러스 15년이 2022년도 AI 혁명 시대가 열려요. 그래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반도체도 필요하고 이제 정보 혁명의 시대가 올 때 그러면 그 다음은 그럼 뭐일 거냐? 그래서 잔순왕이 SK 하이닉스 HBM 덕분에 무의 법칙을 뛰어넘었다라는 말씀을 저는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반도체가 끝났다고 했었거든요, 기술이. 그런데 한 번 더 브레이크스루를 했던 것은 우리 SK 하이닉스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2차 전지 뭐 이런 클러스터를 이번 정부에서 신청을 했었습니다. 17개를 신청했는데 지정이 저렇게 12개가 됐어요. 제가 저걸 왜 보여드리냐면 저렇게 첨단 산업 7군데와 소비자 클러스터 5군데가 지정이 됐는데 그 중심이 어딘가요? 중심. 세종이 중심이 돼야 저걸 다 지원을 할 수가 있거든요. 비단 균형 발전과 지방자치 분권 이런 것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명물을 좌지우지하는 그 중심에 세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 계시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사실은 일론 머스크가 세상을 다 지배를 해버렸어요. 다. 무엇으로? 테슬라로 지구를 지배했죠. 그 다음에 저쪽에 오른쪽 위에 뭐죠? 저기 보링 컴퍼니로 지하를 또 지배해버렸어요. 스페이스X로 위성을 지배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뉴럴링크로 사람의 뇌를 지배하고 있거든요. 이런 시대에 앞으로 반도체는 훨씬 더 많이 필요해집니다. 자, 볼까요? 자, AI와 이제 이런 사람의 머리를 비교했는데 제가 국민의힘 대선 공약 중 세종시 이전에 대해 발표자를 좀 만들어줘. 오늘 여기 오려고 제가 이렇게 AI에다가 넣었습니다. 10초 만에 만드는 거 보실까요? 국민의힘 대선 공약 세종시 이전, 세종의 미래다, 세종시 이전 공약 개요 이렇게 딱. 예, 10초 만에 자기가 만듭니다. 자기가. 이전 추진 계획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세종시는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중요한 기회가 되었지만 정부 기능에 뭐 집중을 해라 수도권 이후 집중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뭐 이렇게 국민의힘에서 얘기를 했고 관련 사례도 이렇게 했고 통계도 냅니다. 세종시 이전 비용도 다 계산해 줍니다. AI가. 네, 지금 다 합니다. 10초 만에. 협력 기관은 이런 단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종시 이전 단계별 절차는 이렇습니다. 10초 만에 다 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한 20페이지에서 제가 몇 페이지만 갖고 온 겁니다. 자, 세종시 이전 정책 추진 목표 이렇게 됐습니다. 사는 필요 없어요, 없어요. 제가 조금 아까 앉아서 챗 GPT 딥 리서치에다가 세종시의 행정수도가 왜 돼야 돼? 라고 물어봤거든요. 지금까지 이야기하신 분들 얘기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보시면 돼요. 그리고 국회의원 300명 필요 없습니다. 딱 250명 정도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보좌관요? 정말 보좌관님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네, 저는 요거 하나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세종시 이전으로 하면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의 행정수도가 만들어질 거라는 것을 우리 최민호 시장님께서도 너무나 잘 준비를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2004년도부터 된 일이 왜 20년 동안 안 됐냐? 왜? 근본을 저는 건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 균형 발전이 아니라 대한민국으로 이 긴장의 시대에 대한민국으로 제대로 지키려면 세종의 역할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종시 이전과 타 정책 간의 비교도 이렇게 해줍니다. 이전의 기대 효과도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자세하게 얘기 안 드립니다. 네, 사람이 하는 것보다 훨씬 AI가 다 똑똑하게 해줍니다. 이전 정책의 핵심 내용도 다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볼까요? 정책 추진 단계도 이렇게 저희가 다 해줍니다. 그리고 국내의 대선 공약에서 세종시 이전에 대한 찬성 53.9%, 반대가 34.3%. 자, 그런데요, 다 찬성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세종 서울 고속도로가 이렇게 뚫리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수도권에 저 서울을 제외한 이 수도권은 절박합니다. 또 그래서 구리로 이 국회의사당을 옮기자라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거 아닌 것 같습니까? 근데 구리로 저 조그만 구리로 이동을 하면 남양주,
그 다음에 저기 하남, 성남, 과천 요 주변 도시가 다 살아난다. 그래서 반대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치밀하게 연구해서 분석해서 오늘 학교에서 말씀해 주실 분들을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 지금 구리 시민들이요 전체가 다 사인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그걸 저기 남양주 의정부까지 다 하고 있어요. 그러면 또 어떤 일이 발생해요? 또 턱턱턱턱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다 해주십사 하고, 그리고 이제 이 레이커즈와의 팀실 논란은 다 마셨지만 앞으로 기술의 발전이 2045년도까지 갈 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사람이 죽지 않습니다. 눈이 나쁘면 눈 갈면 되고요. 귀가 나쁘면 귀 갈면 돼요. 심장 갈면 되고 이빨 다 갈아 끼우면 되고 최종적으로 뇌 갈아 끼우면 되거든요. 그러면 최민호 시장님 150살까지 살 수가 있어요. 제가. 그래서 앞으로 20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해서 진짜로 그 세종시의 미래를 확실하게 책임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젠슨하고 이런 얘기를 했었죠. 이제는 저 로봇에다가 뇌만 박으면 사람하고 똑같아진다. 네, 거기까지 거의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기술은 너무나 많이 발전되고 있고 대한민국은 그 중심에 전 세계 중심에 서야 된다. 자, 그 얘기 마지막입니다. 글로벌 반도체 최강 국가가 그럼 어디에 해야 되느냐? 아까 워싱턴 얘기했죠. 미국의 서부 실리콘밸리, 그 다음에 저쪽에 보스턴 이런 해안은 다 이민자들이 와가지고 다 차지해버렸어요. 근데 그 중심에 워싱턴에서 입법과 행정이 확실하게 미국을 쥐고 가고 있거든요. 그게 그 역할이 어디예요? 세종입니다, 세종. 근데 만약에 통일이 되면 다시 여의도로 와야 될 수도 있지만 저는 지금은 세종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세종 얘기하고 있으면 저 광주 출신인데 광주 분들이 저한테 이제 돌멩이 던지고 난리 납니다. 너는 뭐 광주 출신이 가가지고 세종 용배층을 부르고 있냐? 뭐 하시면서. 그래서 제가 세종입니다. 글로벌 최강 국가가 미국이냐 일본이냐 그리고 한국이냐 중국이냐 대만이냐 전부 다 이런 이제 첨단 산업 클러스터를 전 국가에 배치를 한 다음에 그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지역이 어디냐. 그게 효율화 그리고 사람들도 이제 세종시가 이제 제대로 되려면 일자리뿐만 아니라 교육, 그 다음에 주거, 의료, 그 다음에 교통, 문화 여기까지 다 돼야 돼요, 시장님. 그래서 예 아시겠죠? 네. 우리 젊은이들이 내려가서 살기 좋게 그렇게 하면 돼요. 네. 그래서 반도체 이제 수도 글로벌 반도체 수도가 어디냐? 제가 용인으로 갔기 때문에 용인을 얘기했는데 사실은 세종은 우리 대한민국의 이 첨단 산업 클러스터를 전체를 다 아우르면서 전체를 오거나이즈하고 최민호 시장님이 어쩌면 다음에 대통령이 나오셔도 될 수도 있어요. 네. 제가 청기 도시였나요? 거의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양무 호남 신국가라고 제가 호남 출신이니까 호남 없이 세종 아니 국가 없다인데 저때 적을 업신여기면 반드시 해야 한다. 그 적은 내부의 적도 있고요, 외부의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길목을 제대로 지키면 1000명을 들게 만들 수 있다. 그게 이순신 장군의 어록인데 저는 양무 세종 신국 국가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제대로 지키는 한 사람이 되주시길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